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각자 주위를 한번 둘러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있다고 해도 괜찮고요. 천천히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도록 합시다. 지금 내 곁에서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또 그들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 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혹은 연인. 꼭 명확한 관계가 아니어도 좋아요. 단순한 일회성 만남이나 아무 접촉 없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수많은 관계를 맺고 그 관계에서 비롯된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 구성원 중 한 명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러한 관계들 중에 우리 생활의 원초적인 기반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가족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이 가족이라는 집합체는 한 사람의 인생에 가장 지배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부모 혹은 형제자매의 모습이 본인의 성격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귀감이 되기 때문이죠. 쉽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배우자는 어떨까요? 배우자 역시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천륜이라는 부모 자식의 관계와는 달리 비교적 후천적인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반드시 맺게 되는 관계도 아닐 뿐더러 선택의 자유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앞서 살펴본 이 두 종류의 관계에서 벗어난 조금 색다른 질문을 하나 해볼까 합니다. 지금 당신의 곁에는 혹시 환상의 짝꿍이 존재하나요? 나와 같은 생각을 가졌고 같은 생각을 하고 내 목표와 동일한 목표를 이루려는 사람. 어쩌면 가족이나 배우자보다도 훨씬 더 나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말입니다. 아까부터 보고 계시는 사진은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보니 앤 클라이드입니다. 아마 범죄 사건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모를 수 없는 세기의 커플이죠. 예전에 제가 다뤘던 컨텐츠에서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각자의 가족이나 배우자보다도 훨씬 더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했던 것으로 알려진 1930년대를 배경으로 활동한 2인조 남녀 강도단입니다. 죽음까지도 함께할 정도로 그들의 신뢰와 사랑은 두터웠어요. 좀 미화된 경향도 없진 않지만 이들의 이야기는 뮤지컬이나 영화를 통해 지금까지도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들은 환상적인 파트너의 대표 명사로 알려져 있죠.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의 주인공들 역시 서로를 환상의 파트너로 여기며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뜻을 함께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 목적 자체가 너무나도 반사회적이었고 비정상적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죽음의 프로듀서이자 살인자 듀오라고 불렸던 2인조 범죄 집단. 지금부터 그들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1985년 6월 2일 일요일이었어요.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한 철물점, 그날 이곳에서는 작은 절도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아시아계 남성 한 명이 가게를 기웃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는 $75에 육박하는 공구 부속품의 일종인 바이스 하나를 자신의 품속에 숨긴 채 가게를 빠져나갑니다. 근데 그때 어떤 손님이 이 모습을 목격한 거죠. 바로 점원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 점원의 신고로 인해 주변에서 순찰을 돌고 있던 경찰들이 철물점 앞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가게 앞에 세워둔 자동차에 짐을 싣고 있던 한 남성을 발견을 했지만 남성은 경찰을 보자마자 도주해버립니다. 한참의 추격전 끝에 결국 그를 체포하는 데 실패한 경찰들은 그가 버리고 간 자동차가 있는 주차장으로 다시 되돌아가요. 근데 그때 그들의 눈에 띈 것은 문제의 차량을 몰고 출발하려고 하는 한 남자였죠. 또 다른 남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 도주한 범인보다는 나이가 훨씬 많아 보였고 몸집도 되게 컸고 더부룩한 수염을 가지고 있는 남자였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그 중년 남성을 붙잡았어요. 경찰은 그에게 좀 전의 상황을 설명하고 도주한 범인이 훔쳐간 바이스를 찾기 위해 차량을 수색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차량 트렁크 속에 철물점에서 판매하던 것과 동일한 바이스가 발견이 되었어요. 근데 이 차 안에서 발견된 게 바이스뿐만이 아니었어요. 경찰은 차량의 뒷좌석에서 수상한 가방 하나를 발견했고요. 그 가방에서 총을 발견합니다.
물론 미국에서는 총기 소지가 합법화되어 있기 때문에 호신용으로도 얼마든지 총기를 소유할 수는 있죠. 근데 이게 조금 문제가 되고 특이하다고 여겨졌던 건 뭐냐면 이 총에 소음기가 부착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호신용이라면 굳이 부착하지 않았을 장치였죠. 단순 절도라고 여겼던 사건이 살짝 묘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경찰의 수상한 눈초리에 그 중년 남성은 주머니에서 영수증 한 장을 꺼내요. 그 영수증에는 아까 그 아시아계 남성 있죠. 그 남성이 훔쳤던 이 바이스의 값을 지불한 내역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영수증에. 분명히 훔쳐가지고 나왔잖아요. 근데 영수증이 있었다는 거죠. 즉, 훔친 바이스에 대한 값은 이미 지불을 했으니까 더 이상은 문제될 게 없다라는 뜻을 보인 거예요. 하지만 경찰은 이 중년 남성의 말을 뒤로하고 차량의 번호판을 조회합니다. 근데 조회를 해보니까 이 차량의 번호판이 차량에 붙어있는 등록번호하고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아챈 거죠. 이 차량에 달려있는 번호판은 원래 로니 본드라는 남자 소유인 뷰익 자동차에 붙어 있어야 할 번호판이었던 거죠. 중년 남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번호판을 바꿔다는 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라고 설명을 했죠. 그러면서 운전면허증을 달라고 해요. 좀 머뭇거려요. 그러다 어쩔 수 없이 면허증을 하나 내밀었는데 면허증을 천천히 살펴보던 경찰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거예요. 자, 면허증에 적혀 있었던, 당시 그 남자가 내밀었던 그 면허증에 적혀 있었던 정보에 따르면 그는 26살의 샌디에고 출신 남성 로빈 스테이븐이었습니다. 하지만 면허증에 부착된 사진 속의 남자와 이 면허증을 내민 사람이 너무 달랐던 거예요. 중년의 남성인데 이 면허증에 있는 사람은 26살의 남자였던 거죠. 확 티가 났겠죠. 아예 다른 사람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경찰은 물어봅니다. 당신 이름 뭐예요 도대체? 그랬더니 그 남자가 하는 말. 레너드 레이크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 사람이 내민 면허증은 자신의 것이 아니었던 거죠. 이어 경찰은 차량의 등록번호를 조회를 하게 되는데요. 그 차량 역시 폴 코스너라는 남성의 소유로 밝혀집니다. 이 남자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자기 게 아닌 거죠. 차량 소유주와 차량의 번호판 소유주, 운전면허증의 소유주 모두 서로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경찰은 이 사건이 간단하게 처리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레너드는요, 그 자리에서 불법 차량 소유죄로 일단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연행된 곳은 남부 샌프란시스코의 한 경찰서였어요. 취조실로 끌려와서 조사를 받던 레너드는요, 순순히 도주한 일행의 이름을 말합니다. 바이스를 훔친 아시아계 남성의 이름은 찰스 잉이었어요. 경찰은 과연 이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이며 그동안 무슨 일을 저질러 왔는지를 밝혀내려고 했겠죠. 그리고 뒤이어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밝혀집니다. 이 레너드하고 찰스가 타고 다니던 차량의 소유주 폴과 그 번호판의 소유주가 따로 있었잖아요. 그 번호판의 소유주였던 로니, 그리고 면허증의 주인인 로빈이 셋 다 실종된 상태였던 거예요. 수사관은 단숨에 레너드에게 달려갔고요. 이에 대한 경위를 묻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그러자 레너드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곧이어 그는 침착한 얼굴로 수사관에게 물 한 컵이랑 종이랑 펜 좀 갖다 주실래요? 요구를 합니다. 경찰은 얘가 자백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에 군말 없이 그의 요구를 들어줬죠. 어떻게 됐을까요? 레너드는 건네받은 종이에 아내에게 전할 간단한 유언을 남긴 뒤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청산가리 캡슐을 삼켜서 자살해버립니다. 경찰서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조사를 받던 사람이 사망해버렸어요. 더군다나 아직은 혐의에 대한 그 어떤 사실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었잖아요. 경찰은 우선 이 죽은 레너드의 행적을 조사하기 위해서 그의 지문을 채취합니다. 감식을 해보니까 이 레너드가 FBI에서 지명수배를 받고 도주하던 인물이었던 거예요.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냐는 거죠. 경찰들은요, 우선 이 레너드의 거주지로 등록되어 있었던 어떤 곳을 찾아가요. 근데 거기가 목장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은 이미 오래전부터 아무도 살지 않은 것처럼 이미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실제로 레너드가 어디서 머물고 있었는지를 파악을 해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의 전 부인이었던 발라스라는 여성을 찾아갑니다.
수사관들이 물어봐요. 레너드 실제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발라스가 그의 오두막이 있는데 그 오두막이 위치한 주소를 알려줘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다는 말이 그곳의 정확한 위치는 그 지역에 익숙한 사람들만이 알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다음 날인 6월 3일 발라스의 안내하에 레너드의 오두막을 찾은 경찰들은 영장을 발급하고 바로 수색을 개시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찰들은 그곳에서 아주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음을 직감했죠. 오두막의 침실과 벽에 커다란 갈고리들이 걸려 있었고 방 이곳저곳에서 총탄 구멍과 핏자국들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집 안뿐만이 아니었어요. 이 레너드의 오두막 바로 앞에는요, 의문의 흙구덩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안에 뭐가 발견됐냐면 사람을 태운 것 같은 잔해로 추정이 되는 재, 그다음 뭐 치아, 뼈 조각 이런 게 발견이 된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일이 엄청나게 커진 거죠. 수사관은요, 이 집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수상한 게 있다면 그 즉시 보고하라는 명을 내립니다. 얼마 뒤에 경찰들은요, 구덩이 옆으로 이어진 숲길을 따라가던 도중에 그 끝에 위치하고 있는 벙커를 발견하게 돼요. 이 벙커 앞에는 실종된 로빈의 트럭이 세워져 있었어요. 자, 이번에는 벙커를 열어봐야겠죠. 근데 그 벙커를 여는 데만 꼬박 하루가 걸립니다. 겨우겨우 어렵게 벙커의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간 수사관들은 그 안에서 수갑과 폭발물에 관련된 서적, 고문기구, 여러 종류의 총기 등 상당히 수상한 물건들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이 벙커 안쪽 끝에는요, 사진 하나만 더 띄울게요. 벙커의 안쪽 끝에는 창문 하나 없는 작은 방이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그 방 벽에는 젊은 여성들의 스냅 사진들이 잔뜩 붙어 있었어요. 더군다나 사진 속 그들은 모두 발가벗겨진 채 괴로워하고 있었고요. 이들은 모두 인근에 거주하던 여성들로 가족에 의해서 실종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습니다. 이 수사관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고개를 저으면서 벙커를 빠져나왔고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에 보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 대대적인 인원을 투입한 수색을 시작합니다. 경찰들은 레너드의 오두막과 그 주위의 토지들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다 파헤쳤어요. 이 토지들을 다 샅샅이 파헤쳤어요. 그 발굴 기간이 자그마치 2주였어요. 2주 동안 기나긴 시간 동안 이렇게 발굴을 한 끝에 경찰은 그곳에서 20여 구의 부패한 시신들과 까맣게 탄 유골 18kg, 그리고 시신들의 아이디카드가 들어있는 봉투까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우선 용의자는 자살을 한 상태죠. 자살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그냥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며칠 전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철물점에서 도난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 철물점에서 일어났던 절도 사건과 이웃들의 증언을 한번 들어서 합쳐보니 경찰은 이 무시무시한 범죄에 또 한 명의 용의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로 이 오두막에서 레너드와 함께 거주하던 동거인이자 바이스를 훔쳐 달아났던 아시아계 남성인 찰스잉이었어요. 레너드와 찰스,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또한 그들은 어떤 이유로 이런 끔찍한 일들을 저질렀을까요? 1945년 10월 29일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레너드 레이크,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 속의 인물입니다. 그가 6살이 되던 해에 그의 부모님은 이혼을 했고요. 레너드는 외할머니의 손에서 길러집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음란한 상상을 즐겨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찍부터 포르노 세계에 발을 들였고요. 자신들의 누이나 옆집에 살고 있던 여성들의 누드 사진을 수집하는 정말 괴상한 취미를 가지고 있었죠. 놀라운 사실은 그의 할머니와 어머니 누이들까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냥 뭐 사춘기 소년이니까 그렇겠지, 그 정도 호기심은 있지, 이런 식으로 다 치부를 했던 거예요. 딱히 말리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의 상상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고요. 끝에는 결국 그 상상을 현실화하고 싶은 욕망까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는 직접 자신이 그런 영상물을 제작하기에 이르렀고요. 출연까지 감행합니다. 1964년 레너드는 미군 해병대에 입대를 합니다. 그는 특기병 훈련을 받고 월남전에 참전을 하기 위해서 베트남으로 가지만 막상 전면전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또한 베트남에서 복무를 하는 동안 정신적인 이상 증세를 보였고 신경성 인격장애 판단을 받게 되죠.
그로 인해 1971년 제대 조치를 받은 후에 못다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세너저의 주립대에 입학을 했는데 한 학기 만에 중퇴를 하게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샌프란시스코의 히피 스타일에 매료가 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결혼을 하고 나서는 어땠을까요? 똑같았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음란물을 제작하는 취미를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와이프가 이해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혼을 합니다. 이혼을 하고서 캘리포니아로 이주를 한 레너드는 그곳에서 발라스를 만나 재혼을 했고요. 자신의 환상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녀를 본인이 제작하는 비디오에 출연시킵니다. 나름대로 본인만의 만족스러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의 범죄 파트너 찰스임입니다. 그는 레너드가 태어나고 15년이 지난 1960년 홍콩에서 태어납니다. 꽤 부유한 사업가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도벽이라는 나쁜 습관 때문에 자잘한 범죄들을 되게 많이 저지르고 다녔다고 해요. 15살이 되던 해에 절도 혐의로 인해서 다니던 학교에서 퇴학을 당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올바른 길로 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숙사가 딸린 영국의 학교로 보내요. 근데 거기서도 범죄를 저질러요. 퇴학을 하고 나서 홍콩으로 돌아왔어요. 부모님은 또다시 아들의 인생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미국 캘리포니아로 또 보냅니다. 좋은 대학교로 보내요. 근데 거기서도 또 범죄를 저질러요. 이번에는 뺑소니라는 중죄까지 저지릅니다. 자, 그리고 대담하게도 이 뺑소니에 대한 기소를 피하기 위해서 미국 해병대로 입대를 합니다. 미국 시민도 아니면서 출생지를 인디아나주로 바꾸는 대담함까지 보였다고 해요. 당시에 그와 함께 근무했었던 이 동료들은 되게 전염병 걸린 환자처럼 이 사람을 피했었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평상시에 자기의 어떤 살인에 관한 판타지 같은 거를 여기저기 다 얘기를 하고 다닌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들었을 땐 어떻겠어요? 쟤 좀 정신 나갔나 봐. 이렇게 생각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겠죠. 1981년에 그는 병장으로 진급을 합니다. 그리고 3명의 공범자들과 함께 해병대 기지의 무기고에 침입을 해서 $10,000에 상당하는 무기를 훔친 제목으로 영창을 가죠. 자신의 유죄 선고를 확신한 찰스는 탈옥을 했고요. 본래 자기가 거주했던 캘리포니아로 도주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레너드와 찰스잉이 처음 만나게 된 거죠. 자, 이 두 사람입니다. 그들은 대화를 통해 서로가 같은 생각과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해병대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기반으로 두 남자는 의기투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레너드는 생존주의자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언젠가는 핵전쟁이 일어날 거다. 우리는 거기에 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찰스도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수많은 무기와 자신들에게 복종할 여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요, 레너드가 거주하고 있던 이 목장을 핵전쟁을 피하기 위한 도피처로 만들 계획을 세웠고요. 그곳에다가 본인들이 필요한 무기들을 막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을 해서 레너드와 찰스는 화기 위반으로 경찰에 체포가 됩니다. 한 번 체포가 됐던 거예요. 당시 레너드는요, 상당한 금액의 보석금을 지불을 하고서 풀려났지만 찰스는 도주 중인 탈옥범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을 하고 형무소에 수감이 되죠. 레너드는 찰스와 자신이 계획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체포될 것을 우려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산 깊은 곳에 위치한 오두막으로 이주를 했던 거예요. 이 오두막이 바로 본인들이 대학살의 장소로 이용했던 그들의 아지트였죠. 레너드는 이 오두막을 자신의 방대한 계획을 실현시키기에 딱 알맞은 구조로 변형을 시킵니다. 오두막 근처에는 요새화한 벙커를 지었고요. 그곳에 불법으로 수집한 무기들과 비디오 장비들을 설치합니다. 1984년에 이 찰스가 석방이 됩니다. 석방되자마자 바로 레너드를 찾아갑니다. 재회를 하게 되죠. 그들의 재회는 곧 범죄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범죄로 희생된 피해자는 약 25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수와 신원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이유는 발견 당시에 시신들이 대부분 유골화가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화학약품 때문에 훼손이 되어 있는 상태도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이 레너드는요, 찰스가 석방되기 이전에 자신의 동생인 도날드와 그의 친구 군나르를 살해하고 돈과 신원을 훔칩니다.
그것을 기점으로 약 1년간의 사륙이 시작이 되었죠. 밝혀진 희생자들의 신원입니다. 마이클 캐롤, 그는 찰스의 동료이자 군인이었어요. 한때 찰스와 함께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었던 전과자였죠. 하지만 그는 레너드와 합류한 찰스에게 죽임을 당했고요. 곧이어 그의 애인인 알렌을 납치하기 위한 미끼로 이용되기까지 합니다. 다음은 랜디 자콥슨. 그는 자신의 중고차를 사겠다는 남성을 만나러 간 이후로 행방이 묘연해졌고요. 오두막의 닭장 안에서 쓰레기처럼 버려진 모습으로 발견이 됩니다. 앞에 소개한 폴과 로빈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마 이 레너드와 찰스는요, 차와 면허증을 강탈하기 위해서 이들을 살해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은 가족 단위의 사람들을 납치하고 살해하는 것에도 주저함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란했던 두 가족이 이들에 의해서 희생됐고요. 남성과 아이는 납치 즉시 살해, 여성은 강간 후 자신들의 성노예로 부렸습니다. 레너드의 이런 악질적인 취미가 이 과정에서 진가를 발휘한 거죠. 그는 여성들에게 했던 모든 짓을 비디오로 촬영합니다. 후에 발견된 테이프 속에는 로니의 아내인 브렌다에게 다른 사람들처럼 울어도 소용없다 라고 협박하는 찰스의 모습이 담겨 있었고요. 데보라라는 여성이 심하게 폭행당하는 장면 또한 적나라하게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유린당한 후에 죽어가는 수많은 여성들과 그녀들을 지켜보면서 즐겁다는 듯이 미소 짓고 있는 찰스와 레너드의 모습이 전부 카메라로 촬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여성들이 폭행과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잃을 때까지 학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잔인한 살해 및 감금 행위는 찰스가 피해자들의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에 필요한 도구를 훔치면서 발각이 됩니다. 그들이 상당히 주도 면밀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경찰은 정확한 희생자의 신원과 수를 알아내기 위해서 용의자의 자백을 받아내야만 했죠. 하지만 레너드는 이미 자살한 상태였어요. 경찰은 마지막 남은 단 한 명의 용의자인 찰스를 검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그의 행방을 쫓기 시작합니다. 한편 찰스는 경찰의 추적을 피해 누나가 거주하고 있던 캐나다 엘버타주로 도망칩니다. 제가 보기에요, 찰스는 이 도벽이라는 습관을 자기 손으로는 절대 고칠 수 없는 인간인 것 같아요. 그가 최종적으로 검거된 계기 역시 절도였잖아요. 1985년 7월 6일 찰스는 캐나다의 한 백화점에서 연어 통조림을 훔치다가 경비원에게 발각이 됩니다. 그는 소지하던 총기로 경비원을 쏘고 도망치려고 했지만 경비원이 끝까지 그를 놓치지 않았고요. 결국 그는 경찰서에 의해 연행됩니다. 찰스는 캐나다 법원에서 절도와 총기 소지, 경비원에 대한 살인미수로 4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미국 당국과 경찰들은 캐나다 측에 그의 신변 인도를 끈질기게 요청을 했지만 번번이 거부당합니다. 찰스 역시 사형제도가 없는 캐나다에서 자신의 모든 죄에 대한 재판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미국으로 인도될 것을 예상했는지 4년 6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미국의 법을 엄청 공부하기 시작해요. 조사를 하면서 제 눈을 의심했을 정도로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죠. 그동안 미국은 계속해서 캐나다를 설득합니다. 범죄자들한테 캐나다가 일종의 도피처가 되면 안 됩니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거 문제될 수 있습니다. 라는 일종의 압박까지 가했던 거죠. 결국 1991년 9월 캐나다 법원이 찰스의 미국 송환을 결정합니다. 이 송환된 찰스가 캘리포니아의 교도소에 수감된 가운데 미국은 긴 소송 절차에 착수하기 시작했죠. 찰스의 첫 재판은 그가 인도되고 약 6년 후인 1998년 10월에 개시됩니다. 찰스는 이 레너드의 일기가 있었거든요. 그 일기에 남아있는 사건 정황과 수많은 비디오 자료에도 불구하고 모든 납치와 강간과 살인이 다 레너드의 계획이었다고 주장을 해요. 보통 이런 패턴이잖아요. 공범 중에 한 명이 사망을 하면 다 그 사람한테 돌리잖아요. 나는 그냥 방조인이었다. 난 아무것도 모른다. 이 사람도 그랬던 거죠. 자신은 레너드를 친아버지처럼 여겼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한테 그냥 의지했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합니다. 찰스의 부모 또한 그의 심신미약을 근거로 선처를 호소합니다. 하지만 정신과 의사와 임상심리학자에 의해 찰스는 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의존성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을 뿐 심신미약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결국 그는 레너드와 공모하여 살인을 저지른 죄가 인정되어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당시에 주심 판사의 판결 선언문 중에 한 구절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찰스는 그의 주장과는 반대로 그 누구의 어떤 강압에도 시달리지 않았으며 레너드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주장 또한 증거의 불충분으로 인해 기각된다. 이후 찰스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이 재판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고요. 여전히 교도소에서 그는 수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찰스의 기소로 캘리포니아주는 약 2천만 달러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당시 캘리포니아 역사상 가장 비싼 재판이었다고 해요. 그는 감옥 안에서도 여전히 포악한 행동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식단이 마음에 안 든다고 트집을 잡거나 교도관들의 태도를 문제 삼아서 막 미국 정부에 소송을 제기하고 자신의 변호사가 무능하다면서 10번이나 넘게 해임을 시켰죠. 인간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조사 당시에 몇 가지 더 밝혀진 사실들이 있어요. 이 레너드의 전 아내인 발라스 기억하시죠? 그 오두막을 안내해줬던 그 여자. 이 발라스는요, 레너드가 찰스와 함께 지내게 되면서 이혼 절차를 밟았지만 레너드가 제작한 포르노에 출연도 해주는 등 꽤나 레너드의 취미를 존중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도 어느 정도 수상한 점은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 수사관의 말에 의하면 그녀의 말과는 달리 레너드의 오두막은 누구나 찾기 쉬운 곳에 위치해 있었고요. 경찰들의 급습이 이루어지기 몇 시간 전에 그녀가 먼저 그곳에 다녀갔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뭔가를 인멸하고자 했던 게 아닐까요? 그녀가 인멸하려고 한 증거는 자신의 모습이 담긴 수십 개 비디오 테이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들이 오두막의 벙커를 열기 전에 먼저 그녀한테 허락을 구해요. 이거 열어도 됩니까? 그랬더니 가차없이 안 됩니다. 거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분명 무언가 알고 있었겠죠. 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경찰들도 그녀를 의심을 했지만 딱히 이렇다 할 물증이 발견되진 않았기 때문에 그녀에 대한 혐의를 입증해내지는 못합니다. 더군다나 발라스는 수사관에게 협조했다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면책 특권을 받게 됩니다. 법원 기록에 의하면 그녀는 1999년 찰스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인 자격으로 재판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서로를 최고의 파트너로 여기며 간악한 범죄를 저지른 찰스와 레너드. 그들은 짧은 기간 동안 서로에게 스며들었고 가족이나 애인보다도 더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 두터운 신뢰와 믿음은 존재하지 않았나 봅니다. 레너드는 잡히자마자 경찰에게 찰스의 이름을 자백했고 찰스 역시 모든 죄를 레너드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했죠. 참으로 아이러니한 관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허황된 망상 때문에 희생된 피해자들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이나 뉘우침 없이 자살과 뻔뻔함으로 모든 죄를 외면했습니다. 아직 정의가 살아있다면 이 끔찍한 살인마들에게는 마땅한 죄값이 내려질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판결이 확정되어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